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 지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내용은 아무래도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인더스트리 4.0 신속한 생산 환경 구성을 위한 플러그 앤 워크 설비 및 제조 웨비나입니다. 이름이 좀 길었죠.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이제 플러그 앤 워크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제 옆에는 이 분야의 인더스트리 4.0 쪽, 특히 디지털 제조라든지 디지털 공급망 관리의 전문가이신 오영환 파트너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인더스트리 4.0. 네, 근데 그렇죠. 이 독일에서 나온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뭐 인더스트리 4.0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한 단어는 사실 우리 SAP의 회장님이셨던 카가만 네, 헤닝 박사님께서 카그만 예, 회장님께서. 네. 카가만 박사님께서 하셨는데 사실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독일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 제조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제조업 자체가 좀 쇠락하는 그런 현상을 좀 겪게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자라고 해서 처음 이제 시작했던 컨셉이었고, 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리쇼어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제조업을, 오프쇼어로 갔던 애들을 네, 다시 그렇죠. 국내로 들여온다. 네네, 네. 리쇼어링인데, 그거를 이제 국내 갖다 놓고 이제 하려다가 보니, 그럼 결국은 고객한테 뭔가 지금 바뀌는 환경들을 제대로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그게 제조업체들이 그거를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인력 집중적인 그런 상황에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매스 프로덕션하고 매스 커스터마이징이 같이 움직이는 놈이 네. 돼버리는 거예요, 컨셉이.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기계 제조 쪽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최신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기계들이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네. 그것들을 또 가상의 세계로 올려놓거나 또는 공장 한 군데서 모든 그 버티컬하게 인테그레이션 된 형태가 아니라 패러럴하게 이제 버추얼 컴퍼니처럼 움직일 수 네.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컨셉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CPS, 우리가 사이코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네, 하는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세상이 바뀌면서 사실은 소비자 중심 시대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대량 생산 체제를 이용하기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효율성을 활용하기는 하되 맞춤 생산도 해야 되겠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리쇼어링 이런 쪽들에 네. 신경을 쓰면서 인더스트리 4.0이 시작됐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일단 그 인더스트리 4.0 그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네. 세션을 부탁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네.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아담 상무님께서 질문하신 그 인더스트리 4.0의 그 키워드들하고 현실적인 고객 동인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첫 번째 세션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장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인더스트리 4.0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가 그 인더스트리 4.0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의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 게 크게 보면은 제일 핵심 키워드가 사이버 피직스 CPS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 두 가지 영역이 조금 혼재가 돼서 혼란스럽게 되게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이 부분을 정의를 하시는 분마다 또 다르게 또 정의를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좀 요거를 좀 톱하보면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은 개념적으로 어떤 게 먼저 시작됐냐고 보시면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이 먼저 시작됐어요. 독일에서 이제 시작됐던 얘기고 사실은 인더스트리 4.0의 주 키워드는 CPS였습니다. 그 CPS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고객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설계 도면을 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막 그거 가지고 돌려보고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실물 세계하고 가상 세계를 연결을 해서 현장의 정보를 이렇게 플랫폼상에서 밸류체인으로 엮어가지고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그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통합 스토리지, 통신 모듈, 그다음 센서, 그다음 지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경우는 보통 이제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기업 B2B 쪽의 영역으로 많이 좀 이제 포커스가 돼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의 경우는 밸류체인 상의 이제 모든 정보하고 트랜잭션이 플랫폼 상에서 지능화돼서 유의미한 데이터 스레드를 가지는 게 이 사이버 피직스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또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개념은 우리가 설계 도면 형상을 가상 세계에 올려가지고 운영을 시키는 요거가 디지털 트윈이 아니고, 이게 어떤 게 위고 어떤 게 더 큰 개념이 작은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디지털 트윈은 여기보다 조금 아까 사이버 피직스라고 하는 것 중과 조금 더 발전을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설계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고객들이 뭐 형상의 디지털화, 뭐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독일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했다고 해서 뭐 디지털 트윈 팩토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디지털 트윈의 정확한 개념, 광의의 디지털 트윈의 개념까지 가면 궁극적인 디지털 트윈을 간다는 뜻은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하고 유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를 동기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가상 공간에서 가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 요거를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면,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해버리는 그런 일들로 이제 어떻게 좀 더 개념적으로 발전을 하면 그런 식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고객들께서도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반으로 한 CPS를 구현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비용하고 리스크를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요 높은 단계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하겠다. 정말 가상세계, 만약 버추얼 팩토리처럼 완전히 그냥 그 돌아가는, 우리 게임처럼 돌아가는 그런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용성이 얼마인지, 그리고 재활용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정비도 안 돼 있고 이게 시스템 밸류 체인 간의 통합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트윈을 추진하겠다. 요거는 매몰 비용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 시스템 및 그 밸류 체인 간의 통합을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기반 하에서 낮은 단계의 디지털 트윈을 좀 고려를 해보심이 좀 빠른 효과를 수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더스 4.0과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드렸고, 키워드를 이제 그 고객 사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금 아마 겪고 계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챌린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연계에 대한 동인이 있어요. 그 정보 연계라고 하는 것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 회사 내에 수평적인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그 밸류 체인들을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뭐 이제 굉장히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뭐 하나의 플랫폼에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사실 보면 저 그 파란색으로 지금 빗금 쳐져 있는 것처럼 아주 세세한 밸류 체인 안에서 그 에로비 영역으로 봤을 때는 사일로화되어 있어서 좀 끊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업이 크면 클수록 각각의 에로비 영역에서 구축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각각의 밸류 체인 간의 그 액티비티들, 그것들이 사람이 메꾸면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 엮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어야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이버 피직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나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데이터가 흘러가면서 그것들을 연동을 하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백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를 수평적 단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에서 수평 통합이라고 얘기하면 회사 내의 밸류 체인의 통합이 아니라 회사 바깥쪽에 있는 여러 업체들 간의 밸류 통합, 데이터 통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평적인 연결, 이를 얘기해요. 근데 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냐고 하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잘 추스리고 나서 그 바깥을 연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게 저의 일단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수평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이 수평 통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직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수직 통합이 안 돼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생산을 생각을 해볼게요. 제조 생산을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저희가 아주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ISA 95라고 하는 스택이 있습니다. 이 ISA 95라고 하는 스택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를 나눠서 각각의 레벨에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그 시스템 간에 연결을 하는, 그래서 그 레이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거기서 가지고 있고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고 하면서 퍼포먼스를 올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제시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프레임으로 제시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현재까지 시스템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배리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샵플로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일 위에 KPI,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자의 대시보드에 표현이 늦게 된다든지, 또는 ERP에 데이터가, 트랜잭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된다든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추려진 상태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MES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 시스템들이 매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크게 좀 점선으로 쳐져 있는 요것처럼 장비나 설비의 정보를 수기 입력을 한다든지, 그다음 자동화된 공정들이 진행이 불가능한다든지,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시는 것들이 자동화 공정, 그리고 그 자동화 시키는 로봇을 사용하든 어떤 오토메이션을 주로 포커스를 하시는데, 오토메이션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는 그 설비나 라인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지금 ISA 95 스택으로 만들어져 있는 요 형태로는 사실은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수직적 단절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 자, SAP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하셔야 되냐면 팩토리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컨셉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단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중간에서 사람이 이제 연결을 해서 쓰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 ERP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 데이터,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협력업체, 벤더 쪽이나 아니면 서플라이어나 벤더 쪽, 또는 이제 고객이나 커스터머, 이쪽에서 들어오는 외생으로 나타나는 그 데이터들이 팩토리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같이 묶여서 하나의 통처럼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마치 빅데이터처럼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빅데이터는 다른 얘기입니다. 빅데이터는 히스토리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안에 물고기가 살아있는 레이크예요. 호수처럼 이제 데이터를 레이커처럼 만들어 놓고, 이게 구슬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꿰어야 보배인데, 그래서 그거를 구슬을 꿰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구현을 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을 거냐? 비즈니스 정보 맥락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시는 우리 업무 하시는 이제 분들께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머신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급망이나 생산 영역에서 예외 사항을 지능적으로 처리하도록 시스템이 구현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것들을 밖으로 엮어서 버추얼 팩토리처럼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개인화나 투명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역들이나, 또는 이제 자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이나 아니면 프로세스의 디지털 스레드가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그럼 자,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가상 세계에서 데이터가 흘러가고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이 디지털 트윈처럼 흘러가는 그런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평 통합 가속화를 위한 수직 통합을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고객들께서 어떤 이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까를 우리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4.0 기반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아젠다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인테그레이티드 샤플로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영역들을 단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 공장 안에 샤플로 단의 오퍼레이션을 할 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수직 통합 방식의 시스템 구현을 통해서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통합이 된 것들을 하나의 플랜트에서 통합을 시키고 나서 여러 이제 다른 플랜트로 확산을 시키시고, 확산을 한 그 결과값들을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의 컨셉으로 이제 구성을 하거나, 또는 리얼타임 KPI의 형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든지.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품질에 대한 예지 품질, 그리고 또 그 모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지 보전,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첫 번째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장 단, 샤플로 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니셔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이렇게 묶어놓기만 하면 뭐 하냐?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또 한 2개를 들고 왔는데요. 자, SAP 저희 고객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 이제 키워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게 OCP입니다. 이제 우리 인더스트리 4.0 카운실에서 나오는 컨셉 중에 한 2개가 있는데, 지금 다음번에도 저 뒷장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 OCP는 오더 컨트롤드 프로덕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재 생산을 하든 아니면 B2B로 생산을 하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예상을 해서 만들고 그거를 만들어진 거를 재고로 쌓아놓고 그걸 파는 형태. 그래서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의 개념인데,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죠. 고객의 개인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문 사양에 따라서 생산까지 내려가서 그거를 반응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우리가 이제 랏사이즈 1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치를 얘기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단위를 배치 단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랏 단위. 그거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극단적으로 줄여서 그거를 랏사이즈 1의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갖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차를 살 때 옵션을 선택을 하고 사양을 선택을 한다고 트림을 선택을 한다지만, 그 트림은 만들기 쉽게 만들어 놓은 모음을 가지고 우리가 트림을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튜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극단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고객사 중에 로레알이라고 하는 고객 같은 경우도 립스틱을 만드는데 기계를 하나를 줘요. 그래서 그 기계에 내가 세팅을 하면 립스틱 색깔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날 내가 원하는 색깔을 조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고객이 주문을 내서 그거를 납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가 이제 OCP입니다. 오더 컨트롤드 프로덕션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이 뒷단에 후방단에 있는 생산이 이 앞에 이 요건이 바뀌는 것들을 빨리빨리 받쳐줘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키워드들이 유연 생산 계획, 유연 생산 라인, 베리언트 컨피규레이션, 뭐 모듈러 방식, 다이내믹 프로세싱 이런 형태의 컨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봤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문을 내면 이제 가격이나 사양에 대해서 이제 좀 받고, 그 뒷단의 공장 쪽에서는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제 오브젝트별로 이거 요건별로 디펜던시를 가지죠. 그러면 BOM이나 라우팅들이 선택이 돼야 돼요. 요거를 만들기 위한 BOM이나 라우팅이 선택이 돼야 되고, 그게 생산 계획이나 생산 지시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MES 영역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받아갖고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주문해놓고 내가 어디 있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공장에 몇 번 라인에 누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OCP의 그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나는 옵션 나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래요. 그러면 그게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공장에서 그거를 즉각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그게 이제 독일의 주요 OEM 제조업체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셀입니다. 자, 이거 공장을 막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순간순간 우리가 라인 방식이면은 그렇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흘러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셀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셀 방식으로 바꾸면서 그 셀 방식으로 바꿨을 때의 단점을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그런 형태, 라인으로 가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지면서 셀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매스 프로덕션이 되는 거죠.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뜻이에요. 그럼 기술이 따라가야 되죠, 기술이. 그럼 머신러닝도 들어가야 되고요. 로보틱스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셀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세스상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 컴퓨터를 사서 그래픽 카드를 사시면 꽂으면 쓸 수 있잖아요. 그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더스트리 4.0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플러그 앤 워크. 요 컨셉이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냐? 공급을 해주는 업체들, 메이커가 우리가 같이 통용되는 프로토콜, 언어를 가지고 기계 간의 머신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빠르게 구축을 하면서 프로그램 코딩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래픽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디플로이를 한다든지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컨셉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키워드들이 프로토콜, SAP뿐만 아니고 지금 인더스트리 4.0 표준 프로토콜은 OPC UA하고 DA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 코딩을 하지 않고 이제 뭔가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subscribe, 메이커가 만들어서 납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신화시키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메이커가 줄 수 있는 미리 만들어 놓은, 우리가 파스라고 얘기하죠. 펑션 애저 서비스, 이런 형태를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기계 구동의 형태를 다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수직 통합의 기반이 만들어져서, 지금 두 번째 말씀드렸던 키워드는 수직 통합의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 통합의 개념이고요. 첫 번째 OCP는 수평 통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야만 이제 고객께서 이제 하고 싶은 그 영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앞에 OCP는 좀 이제 많이 좀 얘기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하셨으니까, 이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셀이라고 하는 요 컨셉이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뒤에 이제 얘기를 풀 내용들이, 오늘은 AAS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커가 클라우드나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상에다가 본인이 납품했던 것들을 파스 형태 또는 관련된 이제 정보들, 이것들을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그 네트워크상에서 공유를 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거를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비 관리를 해준다 치면, 자, 물건을 받아온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하는데 설치만 하고 끝나냐? 컴퓨터는 그래픽 드라이버를 꽂으면 그냥 세팅이 되니까 쓰면 되는데, 공장은 안 그렇죠. 어떤 물건을 만드냐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가 타야 되고, 어떤 라우팅을 타야 되고, 이 기계가 몇 번째 타야 되는지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형태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흘러가는 이제 우리가 라우팅이라고 하죠. 공정이라고 그러죠. 이 공정들의 스텝에 따라서 이 기계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세팅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 이제 구성이 두 가지가 같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셀에 대해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위해서 SAP가 이제 인더스트리 4.Now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돌고 있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4.Now는 인더스트리 4.0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SAP가 솔루션을 공급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파트너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파트너사의 서비스, 파트너사의 솔루션들, 그리고 SAP의 솔루션들을 묶어서 고객 지향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이 전사적 비즈니스 전략으로 전환을 해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그 경쟁사들의 보다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 중심적 사고. 이 뜻은 고객이 어떤 반응을 하면 그 반응하고 선호도가 모든 일의 시작점이다 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아까 OCP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생산 영역을 대창조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그냥 그 공장, 피지컬한 공장에서 네트워크를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버추얼 팩토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와 피지컬한 시스템이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그래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게 모든 정보가 데이터 스레드를 가지고 연결을 하고 해서 가상 세계, 우리가 이제 물리 상황이 아닌 가상의 공간,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하는 컨셉이죠. 그게 이제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4.Now는 요 크게 네 가지 필러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필러가 있는데 이제 설계 영역, 그 다음에 공장 영역, 그 다음 설비 자산 영역, 그 다음에 사용자 영역이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OCP라고 하는 게 이 설계와 공장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두 번째 말씀드렸던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셀은 컨셉은 지능형 공장과 지능형 설비를 조합을 한 컨셉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Now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AAAS를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오영환 파트너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예. 이게 영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특히 그 인더스트리 4.0의 키워드 두 가지, 네. 이 세 글자로 되어 있는 두 단어를 두 개를 쓰셨죠. 첫 번째는 OCP 얘기하셨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의 주로 아까 후반부에 많이 말씀해 주셨던 컴퓨터 산업이 확산됐을 때 핵심 개념이 플러그 앤 플레이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품사들도 널리 발전하고 네. 공장도 이제 스마트 공장이 되려면 설비 자산 이런 부분들을 가져왔을 때 바로 플러그 앤 워크 할 수 있게 해주도록 지원하자라는 개념에서 이제 나왔던 게 AAS, 맞습니다. 그 자산 관리 쉘이라고 했던 설비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이 두 가지 OCP와 AAS. OCP야 뭐 그냥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개인 맞춤화된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고객이 던진 주문 사양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기에 대비해서 생산량이 함께 움직이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OCP 쪽 영역이 있는가 하면 오늘은 이제 생산 라인이 돌아가야 되니까
스마트 공장을 돌리기 위한 개념에서 이제 AAS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세션들을 이제 진행을 네.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죠. 사실은 이제 OCP하고 AAS가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결국은 OCP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AAS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AAS를 통해서 또 다이나믹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면서 고객의 사양에 맞춰서 설비가 완전히 그 컨베이어의 라인 형태가 아니라 셀 방식으로 서로 그렇죠. 셀의 조합으로 이게 또 라우팅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피지컬한 공장들을 구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를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만들어 드린 거고, 그래서 아까 처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거를 쭉 얘기하면서 점점 내로우 다운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그 좀 임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사실 뭐 마케팅 쪽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시리즈로 쭉 이렇게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제조는 계속돼야 되니까 The show must go on 해서 저희 쇼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실제로 제가 그 몇 년 전에 벤츠 공장을 가서도 좀 놀랐던 게 진델핑 기엔이 그 벤츠 E클래스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공장이었었는데 여기에 그 바디샵이라고 해서 차체 조립하는 공정이 95, 6% 정도가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앞차, 뒤차가 다 다른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홀류 생산. 그렇죠. 홀류 생산에서 맞춤 주문을 해서 들어오는 생산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데 이게 되려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연 생산 체제가 되지 않고서는 과거처럼 뭐 라인 중심의 생산이 돼서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됐던 거였죠. 심지어는 그 바디를 그 들고 다니는 그 AGB 쪽. AGB가 자기가 어떤 바디를 좀 들고 있고 자기가 어느 셀로 가야 되는지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셨던 그 스마트 공장을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공장만 스마트했다면 이제는 제품도 스마트하고 부품도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아까 AGB처럼 그 오토노머스 가이디드 비이클 같은 그 자율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까지 모두가 다 스마트하게 내가 누구랑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유연성이 보장된다. 네, 좋은 얘기였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 실제로 자산 관리 쉘이라고 하는 Asset Administration Shell,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 AAS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진 않습니다만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조인해 계시는 현진환 파트너께서 그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현진환 파트너가 진행하는 AAS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이제 오영환 파트너님께서 그 인더스트리 4.0의 큰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자산관리 쉘, 앞서 말씀드린 Asset Administration Shell이라고 하는 자산관리 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지능형 설비 및 제조를 구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 스마트 설비라는 제목으로 제가 조금 이 세션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자산관리 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 자산관리 쉘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저희가 이제 그 제조업을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장이 있을 것이고요. 공장에 설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급사슬망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제품이 설계가 돼서 얼마만큼의 생산이나 수요 계획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고객들에게 물류로 납기를 할 것이며 납품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공급사슬망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급사슬망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저희가 원자재를 구매를 한다든가 그걸 위해서 이제 다양한 원가에 대한 관리, 재무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당연히 고객들을 만나기 위한 영업 프로세스,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또 이제 존재를 할 겁니다. 더 나아가면 저희가 이제 요즘 시대에는 사실 기업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와의 어떤 프로세스나 협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이 사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급처, 협력사, 그다음에 고객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네트워크까지 저희가 이제 지금의 기업 환경을 보면 요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하고 이제 생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제조하고 하기 위해서 공장을
예를 들어서 뭐 3개월마다 혹은 뭐 1년마다 어떻게 좀 더 바꿀 것인가, 더 새로 뭔가 세울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시장에 대응을 했다고 하면 요즘은 점점 더 그런 텀들이 짧아지고 고객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공급 사슬망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아져 가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을 반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 4.0에서의 플러그 앤 워크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어떤 수요에 대한 니즈라거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도 빠르게 우리가 필요한 공정을 추가한다든지 새로운 공정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저희가 이제 그 컴퓨터 하드웨어에 어떤 그런 주변 기기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빨리빨리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러그 앤 워크의 개념이 이제 인더스트리 4.0에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사실은 등장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마트 설비,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지능형 기업 이런 말도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설비 자동화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제 단어들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존의 설비 자동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존 이런 라인이나 시스템 안에서 설비들을 자동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빨리빨리 이제 설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기업, 저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단순히 반복되는 업무들, 뭔가 어떤 그 단순 비교해서 이거를 뭐 지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AI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좀 이렇게 지능화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능형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런 지능형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장단에서도, 그래서 수요가 급격하게 변하면 공장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품질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공장에서도 뭔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을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설비와 스마트 팩토리 사이에 연결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저희가 얘기하는 플러그 앤 워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실제 물리적인 설비를 어떻게 연결해서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플러그 앤 워크의 개념이고, 이 자산관리 쉘이라고 하는 기술, 자산관리 쉘이라고 하는 표준이 그 중간에 일종의 약간 미들웨어 혹은 프레임워크의 역할로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용하는 USB 기술 같은 겁니다. USB 기술 같은 걸 이제 갖고 있으면 어떤 그 제조사의 마우스를 쓰든 키보드를 쓰든 프린터를 쓰든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얼마든지 이 하드웨어들을 이제 그 조립을 하거나 혹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스마트 설비의 연결이 가능해지면 수요가 갑자기 막 급증을 한다라는 게 예측이 되면 뭐 생산 속도를 좀 조절을 한다든가, 혹은 뭐 품질에 대한 저하가 발생이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품질에 대한 공정을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공장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지컬한 설비들을 어떻게 저희의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스템 혹은 사이버 시스템과 연결을 할 것이냐에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산관리 쉘의 역할이고요. 이런 자산관리 쉘의 표준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A사, B사, C사 모두 다 다른 이런 설비들이 어떤 그 생산 환경에 놓여도 똑같이 플러그 앤 워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저희가 인터오퍼러빌리티 혹은 뭐 상호 운용성이라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자산관리 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과 표준화된 통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설비의 어떤 그 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표준화된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설비들 간에, 머신 투 머신 간에, 혹은 머신과 시스템 간의 이런 통신 구조들을 어떻게 표준화된 형태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산관리 쉘이라고 하는 표준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미들웨어 혹은 이제 프레임워크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쉘, 그러니까 껍데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설비가 있고 물리적인 설비 위에 이런 쉘이라는 껍데기가 있고 이 껍데기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어떤 그 설비들과도 다 이제 그 상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관리 쉘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생겼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크게 이제 헤더와 바디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서를 볼 때도 헤더와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헤더에는 당연히 이 문서가 뭐다, 이 모델이 뭐다라고 하는 식별자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바디에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바디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이제 구성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언부, 저희가 이제 마니페스토라고 하는 라고도 부르는데요. 선언부라고 하는 이 설비가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다. 아니면 이 설비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선언을 하는 선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그래서 선언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설비는 예를 들어서 최저 속도라는 사양을 관리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최저 속도가 얼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흔히 API라고 부르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걸 다른 머신 혹은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통신할 것이냐 하는 이 API 부분이 있습니다. 컴포넌트 매니저라고도 부르고 이제 API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통신하는 부분이 있고 모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부는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션 ML이라고 하는 이런 그 XML 기반의 어떤 그 데이터 모델을 묘사하는 기술을 가지고 묘사를 하게 되고요. API는 이제 흔히 이제 사용하시는 XML이나 아니면 JSON이나 혹은 RDF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표준 프로토콜로 이제 OPC UA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브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서브 모델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설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가장 쉽게는 설비의 사양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설비의 사양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 설비는 에너지 효율을 우리는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서브 모델을 또 따로 따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설비는 어떤 그 문서에 대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문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따로 따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서브 모델들을 선언하고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set Administration Shell 아래에 보안에 대한 것, 혹은 이 설비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것, 혹은 설비의 어떤 컨디션 태그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따로 구분한다든가, 혹은 점검해야 되는 어떤 특성값들을 이제 정의한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설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걸 다 정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정의하실 수도 있고 확장하실 수도 있고 입맛에 맞게 확장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산업표준들이 존재를 하고요. 산업표준들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터빈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정의해서 가져갑니다. 혹은 뭐 이런 전자기 설비는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가져갑니다 하는 여러 가지 산업표준들이 있고, 이런 산업표준들로 이런 서브 모델들이나 이런 그 바디를 미리 구성해 놓은 것들을 뭐 이렇게 콘텐츠화해서 이미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팔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요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산업표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설비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화해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거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이 자산관리 쉘을 시각화하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설비가 있고 그 설비 위에 자산관리 쉘이 씌워져 있죠. 씌워져 있고 그 중간 부분을 보시면 AAS, 서브, 그 다음에 프로퍼티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부터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고 이런 자산관리 쉘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정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각 프로퍼티들을 들어가 보시면 각 프로퍼티들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오른쪽에서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화된 방법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데이터 모델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게 자산관리 쉘의
기능이고, 이 자산 관리실 기능 중 하나고, 이걸 갖고 이제 플러그 앤 워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설비 업체를 이제 들여오던 간에, 어떤 설비를 들여오던 간에 모두가 이런 표준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모델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모두가 USB를 사용하고 모두가 블루투스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보시면 이런 프로퍼티나 서브 모델들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화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퍼티를 이제 파일 형태로 이제 관리하시는 경우 어떤 문서가 이제 어사인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사양값 같은 것들 어사인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 데이터 모델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준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설비를 예를 들어서 스마트 설비를 들여오기로 했어요. 스마트 설비를 들여오기로 한 입장에서 설비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이 AAS라는 개념이 이 표준 데이터 모델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설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어떻게 설계를 해서 주문을 하고 그걸 납기를 받아서 실제로 공정에서 사용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폐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실제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와 우리 설비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런 AAS라는 표준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쪽부터 보시면 AAS라는 표준을 갖고 이 설비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이제 공급자 환경, 그러니까 설비를 제조하는 환경에서 설비를 운영하는 환경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교환받은 데이터를 갖고 실제 설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조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기록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관하시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폐기를 하실 수도 있는, 혹은 보관된 데이터를 갖고 더 나아가서 분석의 어떤 그 베이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하나 조금씩 다시 들여다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설비를 제조하시는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설비를 제조를 하시면서 이 AAS라는 표준을 가지고 이 설비에 대한 그 자산관리실을 만드시게 됩니다. 자산관리실을 만드시게 되면 제품이 제조가 되고 고객에게 이 설비가 납품이 될 때 이 설비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그 주문받은 사양값이나 혹은 관련된 문서나 혹은 다양한 정의된 태그 값이나 이런 것들을 이 표준화된 AAS를 가지고 넘겨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사실 디지털 스레드,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요즘 이런 표준을 갖고 이제 데이터 모델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공급자 환경에서 운영자 환경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넘겨주고 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넘겨주고 나서도 이 설비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해서, 공급자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설비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이 AAS라는 표준을 갖고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 네트워크 상에서 이런 AAS라고 하는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 표준화된 통신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으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설비 현장에서 올라오는 사양 정보의 변경이라던가 태그 정보 같은 것들을 하나의 AAS로 모아서 이 모아진 정보를 이제 최신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록된 데이터들을 이제 운영사들뿐만 아니라 공급한 쪽에서도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보고 그걸 기반으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당연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클라우드 환경 간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또 필요로 하겠죠. 이제 그러고 나면 이 설비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력들이 쌓이겠죠. 어떤 그런 그 설비에 대한 정비 이력이라든가, 혹은 태그 정보의 어떤 그 애그리게이션 된 이력이라든가, 혹은 뭐 설비의 어떤 부품에 대한 교체 이력이라든가, 이런 이력들이 점점점 쌓이게 되고, 이 쌓이게 된 이력을 가지고 어떤 그 운영자 환경, 혹은 이제 그 운영자 환경에서 보관을 하시게 되고, 혹은 분석을 하시게 되고, 혹은 뭐 나중에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고 폐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설비를 도입하시고 운영하시고 폐기를 하시는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이 AAS라는 표준화된 개념을 갖고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거고, 운영자들만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협력사들, 공급사들도 이 표준화된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설비, 지능형 이제 기업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이제 표준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 이제 계속 이런 USB 같은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USB를 연결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어떤 그 주변 기기를 하듯이 이제 공장에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스마트 설비들을 빠르게 연결을 해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주변 비즈니스 환경들에 빠르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을 구성하시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USB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런 주변 기기들을 사용할 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USB라는 기술을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USB라는 걸 이제 사용한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SAP도 이런 AAS라고 하는 표준들을 가지고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사실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AS에 대해서 속속들이 뭔가 이제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 표준화된 통신 모델을 가지고 그럼 설비를 들여오고 공유하고 협력사들이랑 공유하고 어떤 그 샵플로어에 대한 라우팅을 디자인하고 실제 이제 실행을 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AIN이라고 하는 설비 네트워크 솔루션 하고요. 그 다음에 DMC라고 하는 디지털 매니팩처링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AAS 기반의 그 샵플로어 디자인과 엑스큐션을 할 수 있는 그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AAS라고 하는 표준 통신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SAP가 실제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까지 이제 그 자산관리 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산관리 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자산관리 쉘이 SAP의 솔루션들 안에 어떻게 좀 녹아 있는지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준환 파트너님,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AAS, 자산관리 쉘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질적인 구축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아까도 그 현준환 파트너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스마트 팩토리 안에 사실은 스마트 설비 관리를 위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각 기업에서 설비마다 혹은 뭐 업체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일일이 관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좀 개념적인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SAP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능형 공장 뭐 이런 예, 정도는 예. 씁니다만. 그래서 이제 아까 인더스트리 4.now라고 하는 음.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인텔리전트 팩토리라고 하는 네. 영역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인텔리전트 어셋이라고 하는, 그렇죠. 지능형 영역, 설비 자산 관리할 그렇죠. 수 있는. 이 두 개를 합치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설비도 똑똑하게, 공장도 똑똑하게 그렇죠. 관리할 수 있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인텔리전트 어셋이라고 음. 하는 영역의 이 한 컨셉이 이제 AAS로 지금 이제 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인더스트리 4.now에서 제공해드리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제 연결이 되면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한 AAS의 네. 한 이제 솔루션으로 네. 이제 발현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네네. 그거를 어떻게 네. 좀 그럼 뭐 이제 현진환 파트너님께 좀 한번 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저희들이 그 개념은 좋은데 실제로 그럼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느냐? 특히 SAP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현준환 파트너님이 계속해서 SAP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트윈 네트워크라고 할 수도 있는 AIN 쪽 그 설비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쪽 자산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AAS가 어떻게 SAP 솔루션으로 구현되는지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자산관리 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산관리 쉘을 가지고 저희가 그 자산관리 쉘을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솔루션은 SAP Asset Intelligence Network라고 하는 이제 설비 관리 영역의 솔루션인데요. 이번 세션의 아젠다를 크게 한 3가지 정도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그 자산관리 쉘을 기반으로 한 무언가를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짧게 설비관리 영역에 대해서 SAP가 갖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산관리쉘이 거기에 어떻게 좀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관리쉘 기반으로 그래서 솔루션적으로 실제로 내가 볼 수 있는 화면이 뭔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산관리쉘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 표준화된 통신을 가지고 실제로 설비관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마지막에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비관리 영역에 대한 그 얘기를 잠깐 하면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설비관리라고 하면 결국에는 설비의 업타임을 말했고요. 우리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설비를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퍼포먼스, 비용, 그리고 리스크 이 세 가지 중에 설비의 퍼포먼스에 사실은 그 포커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한 5년, 6년 정도 전부터 이제 국제 표준들이 이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이 설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과 그리고 이제 설비를 관리하는 데 드는 다양한 리스크들의 균형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의 그런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설비 관리가 아니라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런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나를 볼 때 결국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컴포넌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설비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전략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과 기술들을 담아낼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스레드, 디지털 트윈, 자산관리 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자산관리, 설비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단순히 그냥 주기적으로 뭔가 설비를 이제 들여다본다든가 주기적으로 교체해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각 설비의 컨텍스트들에 맞게 설비 자산의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부터 사용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론들, 예를 들어서 신뢰성 중심으로 어떤 설비에 대한 전략들을 이제 도출을 한다든가, 혹은 기존 PM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PM에 대한 그 간격들이 유효한가에 대한 PM 리뷰를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메소돌로지들,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메소돌로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메소돌로지들을 사실은 좀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메소돌로지들의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설비를 어떤 전략을 갖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한다라는 것들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유지보수 전략들이 도출이 되면 과거처럼 단순히 이제 설비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봅니다. 이런 그 전략들이 도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의 기술로 가능한 전략들이 도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기술이라고 하면 AI, 머신러닝 혹은 시뮬레이션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CBM이나 PDM 같은 전략들이 도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전략들을 이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사실은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이네이블러들로 좀 가능하게 된 현실입니다. 가능하게 된 현실이고, 그럼 이런 전략들 그리고 기술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혹은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 표준들, 기본 데이터 파운데이션들이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산관리 쉘이라고 하는 표준 데이터 모델, 표준 통신 모델을 가지고 쌓아나가고 그걸 분석해서 전략들을 도출하고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이런 그 설비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설비의 디지털 스레드를 구현하는 것, 그리고 이 디지털 스레드를 따라서 데이터들을 쌓아나가고 이 데이터들을 교환하고 분석하게 하는 이런 표준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자산관리쉘이라고 하는 표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쉘 기반의 이런 스마트 설비 디지털 스레드를 구현하는 게 이제 첫 목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디지털 스레드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 결국에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런 데이터의 모델이 필요로 하겠죠. 설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묘사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 같은 것들, 저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기준 정보들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공장 안에 어떤 시스템들이나 라인들이 어떤 하이어라키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들과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산관리 쉘의 다양한 프로퍼티들,
서브 모델 아래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따라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쌓여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 쌓여나가는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설비들이 어떤 유니크한 스레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그 자산관리 쉘의 헤더에 해당하는 어떤 단일성을 보장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정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관리 쉘들 간에, 디지털 스레드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 자산관리 쉘에 있는 정보들을 줘야 한다거나 자산관리 쉘에 있는 정보를 변경한다거나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요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OPC UA라든가 다양한 API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확장 요소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이런 모델들이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분석을 한다든가 룰을 적용을 한다든가 예측 분석을 한다든가 혹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설비들을 컨트롤 한다든가 어떤 통제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요소들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더 나아가서는, 정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좀 고도화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디지털 스레드 위의 구성 요소로 쌓여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새를 좀 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스레드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정적인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동적인 정보들을 한번 쭉 나래비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런 정보들이 이제 담기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기준 정보로, 설비의 기준 정보라고 하는 것들, 문서 정보, 특성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설비의 어떤 태그 정보라든가 다양한 설비와 관련된 비즈니스 트랜잭션들, 그리고 설비에서 올라오는 시계열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게 될 텐데, 저희 이제 SAP에서 제공하는 이 자산관리 쉘 기반의 솔루션을 가지고 왼쪽으로 보시는 모양새로 결국에는 시각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이 펌프에 대한 디지털 스레드인데요. 가장 헤더에 이 펌프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정보들 혹은 이제 펌프의 넘버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아래에 여러 가지 탭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인포메이션, 스트럭처, 파트, 도큐멘테이션, 모니터링,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앤 서비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 자산관리 쉘에서 서브 모델이라고 했던 영역들이 이렇게 시각화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형태로 지금 요거를 이제 좀 UI를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그 자산관리 쉘을 가지고 여러 이력들이 쌓여 나가는 것들, 사실은 이런 타임라인 형태로도 이제 UI 단에서는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사실 그 자산관리 쉘을 보기 위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좀 복잡해 보였던 그런 그 계층화된 내용들이 이렇게 시각화된 내용으로 저희가 마치 그 SNS의 피드를 보듯이 저희가 이제 저희 개인 SNS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정보들, 개인적인 디지털 트윈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쭉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고 주고받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는 한 3가지 계층 구조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상단에는 이제 이 설비에 대한 어떤 그 산업표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AAS 설명을 드리면서도 아래 서브 모델들을 구성하실 때는 이런 산업표준들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철도 영역 혹은 오일앤가스 이런 각각 산업들마다 우리가 보일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터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간다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정보들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가는 이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지고 가는 표준들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런 그 AAS의 기본 틀을 잡으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이런 산업 표준들을 사실은 SAP가 필요하다면 구매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SAP의 솔루션 안에서 이런 산업 표준들을 이제 그냥 끌어오셔가지고 이제 만드시는 거죠. 아까 보신 그런 UI 형태로 이제 쭉 이제 가져가서 만드실 수가 있고, 그런 산업 표준들을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보일러나 터빈을 만드는 제조업체다. 혹은 펌프를 만드는 제조업체다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SAP가 제공하고 있는 산업 표준을 가지고 본인들만의 어떤 모델별 템플릿들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A100번 모델, A200번 모델, A300번 모델들은 보일러 터빈의 산업 표준들을 준수를 해서 우리가 요런 사양값들을 추가를 해서 먼저 템플릿을 만든다. 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실제 제품을 제조해서 나갈 때는 이 모델 템플릿들을 참조해서 만들고 그 하나하나의 실제 그 피지컬한 그 설비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가장 그 하나하나의 피지컬한 설비들은 결국에는 가장 이제 아래 레벨, 운영사들이 이제 관리하는 레벨이 되실 건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런 이퀴먼트 단위로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퀴먼트 단위로 따지게 되면 이퀴먼트의 내용을 이제 모델과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컨텍스트에 맞게 추가적으로 사양 관리라든가 혹은 태그 정보 관리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한 세 가지 층위가 될 거고, 각 세 가지 층위에서 어떤 유연성을 갖고 추가하거나 빼거나 뭐 더하거나 이제 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시거나 혹은 뭐 업데이트 하실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AAS라고 하는 표준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고객분들은 혹은 이제 이 그 설비 제조업체들은 AAS라는 표준은 사실은 잊어버리고 이 AIN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교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화면들을 좀 많이 볼까요? 화면들을 보면 이제 앞서 드렸던 것처럼 이 펌프에 대한 정보들, 지금 모델 정보나 혹은 기준 정보, 사양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시리얼 넘버라든지 혹은 위치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템플릿화 하시거나 혹은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런 사양 정보 같은 것들, 애그리게이션 된 센서 정보들을 보신다거나 혹은 최소 속도, 최대 속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추가하고 이제 빼고 하시면서 유연하게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스트럭처 정보들, 구조 정보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설비에 대한 어떤 봄 정보라든지 혹은 스페어 파츠 이런 것들, 소비성 스페어 파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구조화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 문서 정보 같은 것들, 혹은 이제 그 작업 매뉴얼, 작업 지시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AAS의 여러 가지 서브 모델들로 다 따서 이제 만드실 필요 없이 AIN이라고 하는 솔루션 안에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태그 정보 같은 것들 이제 다 이제 시각화하셔가지고 보실 수 있고, 룰 적용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 정보 같은 것들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간략하게 이런 이력 정보들에 대해서는 간략한 이런 대시보드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더 같은 것들에 대한 진행 현황이라거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하시는 데도 쓰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시각화된 정보들을 다 이제 그 AAS 기반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AAS를 가지고 시각화하고 표현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걸 이제 네트워크로 왜 써야 되지? 라고 보면 사실은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표준화된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설비에 대한 정보들을 교환해야 될 어떤 니즈가 있잖아요. 설비를 설계를 하고 들여오고 이제 유지 보수를 하고 폐기를 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 과정에서 사실은 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존에는 네트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소실되거나 요약되거나 하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이 디지털 스레드를 가지고 공유를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사실은 구현을 했을 때 이 디지털 스레드들의 네트워크가 되고, 소실되는 정보 없이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의 데이터들을 스레드 형태로 이제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 설비에 대한 정보들을 제조사, 운영사 혹은 설비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혹은 다양한 또 이제 협력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데이터는 모두가 표준화되고 최신화된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준화되고 최신화된 데이터를 가져가시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핫한 기술들, AI, 머신러닝,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얹으셔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신다거나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개발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설비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제 설비의 가격을 지불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게 아니라 설비의 SLA를 걸어서 우리가 SLA를 가지고 과금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 SLA에 대한 신뢰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우리는 도입을 할래.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표준화되고 최신화된 데이터들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없다고 하면, 표준화된 데이터들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표준이나 통신 모델이 없다라고 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화된 이제 설비 데이터 관리의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결국에는 데이터의 표준화와 최신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하는 기능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SNS에서 친구 추가하듯이 사실은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커넥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 있는 우리 고객들, 우리는 설비 제조업체인데 고객들을 찾아서 연결할래. 혹은 우리는 설비 운영업체인데 우리한테 납품하는 납품업체들, 이제 협력업체들을 이제 찾아서 연결할래. 이런 것들을 이제 마치 SNS에서 친구 추가하시듯이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친구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각 설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어디까지 공유하겠다 하는 것들, 또 다 이제 상세 레벨로 다 이렇게 권한 관리 같은 것들을 이제 충분히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설비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혹은 새로운 설비 정보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업체에서 우리 A200 시리즈의 새로운 어떤 모델이 나왔습니다. 혹은 디지털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들을 알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 피지컬한 어떤 그 컴포넌트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포맷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하는 요청 같은 것들을 이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능들도 프로세스들도 같이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고객과 그다음에 설비를 제공하는 업체들 간의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패키지 같은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을 마련해 드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을 마련해 드리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아래에 AAS라는 표준이 인베디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 설비 수명 주기를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 이제 공유하실 수 있고, 표준화되고 최신화된 데이터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가 이제 가장 이제 큰 메리트다. 그 AAS 기반으로 해서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했을 때 설비 영역에서 가장 큰 메리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조금 더 그러면 설비 영역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럼 이걸 갖고 더 나아가서 인더스트리 4.0에서 얘기하는 주제들을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사실 맨 처음에 앞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래에 디지털 스레드가 이제 깔리고 그 위에 설비 전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비 전략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의 지금의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구현이 된다 해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이 아래에 있는 이제 컴포넌트를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비에 대해서 어떤 그 데이터들을 표준화하고 최신화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설비 전략에 대해서 도출하거나 도출된 설비 전략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보면요. 이제 분석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설비 전략을 가져간다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설비에 대한 퍼포먼스, 리스크, 비용을 최적화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설비들이 무엇이 있고 그 설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하이어라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성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표준화된 데이터된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 스마트 팩토리 안에 있는 그 라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구성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그렇게 구성된 그 디지털 스레드를 가지고 이 디지털 스레드, 구성된 디지털 스레드 위에서 우리가 설비들을 어떤 것들이 우리들한테 크리티컬한 설비고 그 크리티컬한 설비들의 설비 전략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라고 이제 하는 것이 두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설비 전략을 도출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메소돌로지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 메소돌로지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특정 예를 들어서 우리 중요 설비들에 대해서는 이런 설비 전략들을 우리가 가져갈 겁니다 라는 것들이 도출이 되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CBM이나 혹은 PDM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스마트한 테크놀로지들을 도출해야 됩니다 하는 의사결정들을 이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들 기반으로 새로운 설비 전략을 이제 실행하시게 되면 그 앞서 말씀드렸던 KPI, 퍼포먼스, 비용, 리스크를 기반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들을 아이터레이션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저희 그 솔루션들로 봤을 때는 SS Central Foundation, 결국 아까 말씀드린 AIN과 같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AIN을 기반으로 해서 설비 전략들을 도출을 하게 되고, 그 도출된 설비 전략들을 가지고 실행계 시스템에 던져주고, 그 실행계 시스템에서 올라온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다시 한번 설비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가져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에서 이런 설비 전략들을 도출하는 서브 모델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되고 최신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설비 전략들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서브 모델들이 이제 추가로 가져가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스레드 기반으로 하나씩 올려가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각 이 설비에 대한 리스크 정보나 혹은 설비 전략에 대한 정보들을 운영사 입장에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 혹은 설비를 이제 제공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이제 밸류로서 이제 제공하는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렇게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이라든가, 혹은 그 설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층 구조라든가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디지털 스레드를 가지고 다 이제 공유하고 엮어 나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것들까지 하나의 설비 정보에 엮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설비 전략들이 이제 쭉 도입이 되고 나면 저희가 사실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면 설비 영역에서 늘 얘기하시는 예측 정비, 예지 정비 같은 것들도 그 맥락 안에서 이제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쭉 우리가 설비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스레드를 가지고 표준화되고 최신화된 모델을 가져왔고 그걸 기반으로 정비 전략을 도출했고 도출된 정비 전략이 CBM이나 PDM 같은 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정비 전략이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AI나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알고리즘들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다시 디지털 스레드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뽑아와서 그걸 분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들이나 이 데이터 소스들이 준비되고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사실은 막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 가장 첫 단에 앞단에 필요한 이런 데이터 소스들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이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쌓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가장 처음에 저희가 AAS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 저희가 이제 AIN까지 쭉 쫓아왔던 그 표준화되고 최신화된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라는 걸 이제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게 이제 마련이 됐을 때 저희가 특정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인베스트를 하면 예지 정비를 적용해서 이만큼의 어떤 리스크나 코스트나 혹은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그 ROI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사결정이 될 때 저희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나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 순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SAP 솔루션도 이제 AIN이라고 하는 솔루션 위에 그런 것들을 확장하실 수 있도록 이제 Predictive Asset Insight라고 하는 그 작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AAS 기반의 이런 디지털 트윈에서 데이터를 뽑아 오셔가지고 데이터 셋을 만드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AAS 아래의 프로퍼티 아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나 태그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찍어 올려서 우리가 알고리즘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데이터 셋들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AS라고 하는 표준을 갖고 만든 파운데이션, 만든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 파운데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쉬운 이제 내용들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GIS 서비스를 연동한다거나 우리가 뭐 계층별로 어떤 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혹은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얼럿들 같은 것들 이렇게 쭉 이제 드릴다운해서 살펴보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 알고리즘들이 만든 이런 그 데이터를 차트화해서 시각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그 디지털 트윈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면서 엔지니어 분들이 판단을 하시게 되면 이건 이런 고장 유형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시게 되면 실행 시스템에까지 던져줄 수 있는 전체 그 설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이클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AAS를 설명드릴 때 가장 먼저 설명드릴 때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AAS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 설비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어떤 미들웨어고 프레임워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AAS를 가지고 스마트 설비를 연결해서 이 설비를 관리하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을 구현한 고객사가 저희 그 캐저 컴프레서라고 하는 고객사입니다. 캐저 컴프레서는 이제 공장에 그 압축 공기 그 컴프레서를 이제 그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런 이제 그 압축 공기 그 에어 컴프레서 그 설비에 이런 그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이제 체인지를 한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체인지를 해서 그 설비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과금을 한다거나 혹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그래서 고객이 실제로 설비를 도입하는 계획을 하실 때부터 취득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이제 그 서비스나 혹은 사용한 만큼의 사용한 만큼이 이제 파악이 되면 디지털 트윈 통해서 파악이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과금을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 다 연결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은 이런 어떤 리포트를 받아본다든지 혹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이만큼의 어떤 그 압축 공기를 사용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우리가 이런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 캐저 컴프레서와 논의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혹은 새로운 이제 스마트 설비들을 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엔 디지털 트윈, AAS 기반으로 한 디지털 스레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이렇게 그 설비를 제공하시는 쪽이나 운영하시는 쪽이나 윈윈하실 수 있는, 그리고 설비를 운영하시는 쪽이나 제공하시는 쪽이나 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하나로 쭉 연결하실 수 있게 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구축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AS를 기반으로 어떻게 디지털 스레드를 구현하고 디지털 스레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표준화, 최신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좀 더 이제 분석해보고 도입할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지까지 쭉 그 스마트 설비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내용들을 한번 쭉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진원 파트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AS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스마트한 설비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뒤에 가서는 이제 고객 사례를 말씀해 주실 때는 그 머신러닝 기반의 예지 정비, 운영, 공장 운영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쭉 터치를 해주셨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AIN을 통한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 협력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사실 그 설비 단위의 관리뿐만 아니라 뭐 공장 차원에서 어떻게 그 플러그 앤 워크가 저희 오늘 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뭐 셀 방식으로 이동도 하고 하는데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맞게 공장을 어떻게 하면 설계하고 운영할지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 전에 진한 파트너님 2개 한꺼번에 하느라고 지금 맞아요. 쓰러져 있다고 얘기.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못 나오시는데 네. 일단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N, AAS 뭐 이것들을 이제 기본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그렇죠. 설비를 가져다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디지털 트윈, 디지털 그렇죠. 스레드에서 뭔가 가시화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관리한다 이런 뜻이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른 얘기가 그렇죠. 되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공장 안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유연 생산 라인, 그 다음에 다이내믹 프로세싱, 내지는 공정상에서 어떤 설비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의 그 구축 기간들이 사실은 공장을 중단을 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로스란 말이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적화를 하고 최소화를 시킬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게 이제 DMC라고 하는 저희 디지털 매니팩처링 클라우드 솔루션 안에 포함되어 있는 펑션인데, 기능인데, 요게 하나의 이제 사실은 별도의 솔루션을 팔아야 되는 건데, 저희가 하나로 묶어갖고 저희는 주로 종합 패키지 형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를 좋아합니다. 네. 저희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지금 요 시간에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영환 파트너님으로부터 지금 SAP 자산관리 쉘 기반의 제조 솔루션인 SAP 디지털 제조 클라우드, 디지털 매니팩처링 클라우드에 관한, 그리고 또 이걸 활용해서 생산 라인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현진환 파트너님께서 우리 설비죠. 장비나 설비, 이퀴먼트들을 AAS, 그러니까 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으로 되어 있는 장비를 갖고 왔어요. 스마트 설비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장비를 들여놓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무팀이죠. 공무팀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자체적으로 운영할 거냐,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확산을 시켜서 운영을 할 것이냐, 또는 최신화 처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지보수 전략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쭉 풀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의문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기계를 사갖고 와서 꽂으면 자기 혼자 작동은 할 건데, 우리가 공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 공정이라는 게 있고, 반제품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고, 여러 공정에 의해서 이제 완제품까지 만들어지는 굉장히 순차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퀴먼트나 로봇 같은 설비들, 장비들이 서로 유니파이가 돼서 움직이면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일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고객이 뭔가 요건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라우팅 공정을 타야 돼요. 또는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같은 라인에서 홀류 생산을 해야 된다든지, 같은 공정인데 다른 제품이 튀어나오게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 머신들이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SAP에는
아까 이제 그 AIN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솔루션 안에 샵플로우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제 모듈을 기능입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같이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 AAS라고 하는 얘기를 갖고 와서 이거를 설비 전략, 운영 전략, 그리고 설비의 구성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샵플로우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샵플로우 디자이너는 우측 하단 쪽에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앞서서 이제 우리 현진환 파트너님께서 요 AIN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메이커하고 우리 오퍼레이션 하는 우리 업체들하고 이제 소유자죠. 머신의 소유자들하고 어떻게 이제 운영 전략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요 영역은 이제 샵플로우 디자이너, DMC 안에 있는 샵플로우 디자이너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디자인 타임하고 런 타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 타임은 생산 기술, 우리가 공정 설계를 하는 생산 기술 쪽과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엔지니어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정, 라우팅이라고 얘기하는 이 공정들과 설비가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 그리고 어떤 작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비하고 설비가 머신 투 머신이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세팅을 다 하시고 나면 런타임으로 내리게 돼요. 런타임으로 내리면 각 설비들이 그 런타임을 받아서 자기는 어떤 트리거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설비가. 그러면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똑똑해지게 하기 전에 데이터를, 만약에 예를 들어 공정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뭐 제품이 바뀌었다 했을 때 다른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흔히들 날코딩이라고 얘기하는 걸 갖고 PLC에다가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요 지금 샵플로우 디자이너는 SAP에서 제공하는 픽시오라고 하는 아답터를 통해서 런타임이 돌아갈 때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던져주는, 트리거링을 해주고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AS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인해서 이 설비가 작동할 수 있는 capability, 우리가 이제 스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들, 그거를 트리거링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요 작업을 요 시점에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 요 작업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시화를 시켜서 트랜잭션을 구성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 있던 이런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과 그 다음에 샵플로우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생산 기술 쪽에서 열심히 세팅을 이제 설계를 해요. 하고 나서 설비가 들어오면 공무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쪽 특정한 설비를 만지시는 분들이 우리가 PLC라고 부르는 그 이제 설비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보드에다가 코딩을 합니다. 자, 이제 예상이 되시죠? 이 설비가 코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설비를 추가로 했다는 뜻은 이 코딩을 싹 다 바꿔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다른 설비들하고 다른 설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정에서 병렬 공정으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또 그 코딩을, 엄청나게 다른 코딩을 또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챌린지가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챌린지가. 다시 말해서 밖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은 확확 바뀌고 있는데 이 공장 안의 라인이나 공장 안에 돌아가고 있는 우리 설비들은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게 플러그 앤 워크, 그리고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SAP의 솔루션들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대충 간단하게. 자, 디자인 타임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정, 그리고 시스템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 시작을 MES에서 딱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했을 때 웰딩 공정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웰딩 공정을 시작을 했을 때 얘는 MES 시스템에서는 웰딩 공정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그 피지컬한 현장에서는 공정이 시작이 코딩을 해놨으니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오퍼레이터가 가서 PLC에다가 공정을 시작을 합니다. 또는 PLC에다가 그 설비에다가 시작을 누르고 그 정보를 역으로 MES에다가 시작했어요 라고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작업들이 일어났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MES에서 시작을 했을 때 얘가 어떤 오더 넘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찾아서 그거를 우리 컨베어한테 주면 컨베어가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시키고 웰딩 공정에 있는 설비가 웰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온도를 예열을 합니다. 예열을 하고 그거를 웰딩 작업자가 웰딩 처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토 스테이징을 통해서 오토카트를 가지고 AGV가 이동을 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웰딩 공정이라고 하는 거 하나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 버려요. 그럼 이제 요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게 한 셀에만 그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셀에 동일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라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매스 프로덕션 내지는 다이내믹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셀이 딱 죽었을 때 그럼 다음 셀로 아니면 아이들한 셀로 그냥 가야 되는데 그것들은 얘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AGV가 판단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가 지금 이제 같이 엮여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지금 이런 화면들을 보시면 요 공정들하고 머신이 엮여서 움직이는 것들을 지금 이제 다이어그램처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요걸 세팅을 하고, 근데 이제 얘의 특징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현장에다가 런타임으로 디플로이를 해요. 디플로이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스마트 설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 지금 요 플로우를 이제 새로 들어온 설비를 가정을 해서 플로우를 따로 이제 디자인 타임에서 짭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또 내려요. 런타임으로 내려주고 나서 그 전에 있던 거를 디액티브 시키고 얘를 액티브 시키면 공정이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컨셉들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 샵플로우 디자이너의 영역에 의미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AS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각의 펑션들, 이제 OPC의 프로토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메이커가 세팅해놨던 그런 펑션들, 요거를 클라우드 기반 내지는 메이커가 이거를 운용을 하기 위해서 또는 최신화를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 앱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앱들을 이 샵플로우 디자이너에서 서비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API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우리 그 클라우드 솔루션, SAP 클라우드 솔루션 또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나 앱, 그리고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앱, 이퀴먼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이 샵플로우 디자이너라고 하는 곳에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땡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해서 구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형태로 하나를 가져갈 수 있어서 시스템을 단순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고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커버리지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 타임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픽하게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날 코딩을 하던 것들이 디자인 된다는 뜻은 우리가 컴퓨터 랭귀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베이직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인데, 베이직으로 헬로우를 한번 치려면 여러 코딩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파워빌더라고 하는 걸로 변신을 하면서 C++ 기반으로 그래픽하게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디자인하고 나서 컴파일을 하면 런타임이라고 하는 걸로 내려간다.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의 제조 프로세스에서 디지털 트윈을 지향한다는 뜻은 실제 피지컬한 설비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상의 그래픽한 디자인 보드에서 세팅을 하고 이거를 피지컬로 내려줄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자동화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토메이션에 많이 신경 쓰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공수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힘들게 하고 계셨죠.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산업 자동화,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을 빠르게 수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개념이 AAS, AIN, DMC의 샤플로우 디자이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시스템 통합 및 기능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가지고 있는 확장 기능, 내지는 앱. 이제 물론 SAP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해놓거나 온프렘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는 시스템을 연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SAP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 내지는 확장되어 있는 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서비스를 레지스트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파트너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파트너의 앱이죠. 그 SAP의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다가 상용으로 만들어 놓고 배포한 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파트너사가 고객한테 이제 다이렉트로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확장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면 AAS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이 지금 시스템이 요 솔루션이 앞서서 AAS만 얘기를 드렸지만 현실은 AAS의 프레임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 설비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프로토콜로 완전히 통합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소스나 여러 가지 앱 그 형태의 리파지토리를 갖고 와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컨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부터 시뮬레이트, 디플로이, 모니터링,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요 선순환 사이클이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설비 자체의 그 디지털 트윈 컨셉의 모니터링은 AI이 담당을 하는 거고, 설비를 가지고 공장의 라인을 돌리는, 그러니까 제조 생산을 하는 거에 모니터링과 디지털 트윈의 컨셉은 이 샤플로어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 사이클을 돌게 되는 거고요. 뭐 이제 모델링이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오른쪽 좌측 상단에 있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과 디버깅이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과 디버깅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기능입니다. SAP에서 현재 개발 중인 기능이 디버깅하는 부분은 개발 중인 기능인데, 얘는 뭐냐면 디자인을 해놓고 생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비가 돌아가는 그 아웃풋들을 갖고 와서 순차적으로 제조 프로세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무한 루프가 돌아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를 배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배포를 하고 나서 배포하고 끝나냐? 그 배포한 그 런타임이 제대로 돌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로깅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정의 라인에서 바틀렉이 걸리는 놈들, 비효율로 움직이는 프로세스가 어떤 놈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해서 다시 런타임을 구성을 하는, 디자인을 해서 다시 런타임을 재구성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된다. 근데 이제 지금 하나 또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신러닝 기반으로 지능형 최적화, 과거에 있던 이력들을 학습을 해서 어떻게 최적화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제시를 해주는, 시스템이 제시를 해주는 그런 부분까지를 얘기를 이제 저희가 SAP가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 영역들이 공무 영역, 제조 실행 영역, 그 다음에 생산 기술 영역, 이 영역들,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지금 이제 SAP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하실 수 있다. 낮은 단계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디지털 트윈이 밑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만 끌어올린다고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건 아니죠. 위에서 상단에서 이 피지컬한 시스템에다가 피지컬한 설비 쪽에다가 뭔가를 내려주고 그거에 대한 반응, 리액션이 일어난 것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연결을 해주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즈니스 트랜잭션이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아까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CPS 내지는 디지털 트윈, 요거에 아주 근저에 깔려 있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AP는 그곳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산업자동화 쪽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OPC를 저희가 레코멘드를 하고 OPC가 표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은 각각의 모든 설비들 업체, 제조업체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다른 프로토콜들이 다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중간에 미들웨어들로 놓고 연결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를 씁니다. SAP의 이제 플랜트 커넥터비티라고 하는 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뭐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프로토콜들을 기반으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그 설비들마다 설비와 설비들끼리 연결하는 그 매개가 PLC에서 PLC로 시리얼 포트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랜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PCU와 PCU가 서로 통신을 하면서 연결을 한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타임에서 런타임으로 내려줬을 때 PCU가 그 역할을 하면서 서로 설비들끼리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공정들을 매핑을 시켜가면서 태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신규 공장을 하신다라고 하면 PCU를 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브라운필드, 우리가 기존 공장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뭔가 오토메이션을 좀 이제 구성을 좀 해야 되고 신규 설비도 좀 들어와야 되고 하면 파트너사가 제공해주는 프로토콜 내지는 뭐 EAP나 EAS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연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신규 설비들은 OPC, UA나 DA를 다 지원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구형 설비들, 시리얼 포트밖에 없는 그런 설비들을 연결을 하려면 파트너사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기는 하죠. 어쨌든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연결만 되면, 그 위에 이제 PCU가 꽂혀갖고 운영만 되면 레고 블록 꽂듯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요 화면이 배터리 셀 생산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그냥 생산을 할 때 공정을 보면, 제조 공정을 보면 와인딩하고 핫포밍하고 그다음 CCD에 인스펙션하고 우리가 비주얼 인스펙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웰딩 처리하고 쉘 에딩하고 그 다음에 뱅킹 한 다음에 쭉 지나가서 QA까지 넘어가서 패키징까지를 우리가 생산, 프로덕션이죠. 우리가 이제 PP 모듈이라고 얘기하는 요 생산의 라우팅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공장 현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핫포밍이라고 하는 그 라우팅 그거 하나에 지금 밑에 보시는 이 MES 영역하고 기계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샤플로 컨트롤 넘버를 스타트를 시키고 핫포밍이라고 하는 거를 트리거링을 시키는 순간 기계는 로봇이 그래빙을 해서 이렇게 잡아 올린 다음에 플레이싱하고 그다음 트랜스퍼 시키고 그다음에 핫프레싱을 한 그런 작업들을 기계가 이렇게 일으킵니다. 근데 실제 시스템에는 이게 그냥 핫포밍이라고 하는 공정 하나로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트리거링이 됐을 때 그 공정 설비들이 일으켜야 되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일으켜야 되는 그 공정들을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럼 요 셀만 하나 있냐? 또 다른 셀도 같이 똑같은 일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서 웰딩 공정이 넘어갔어요. 웰딩 공정 넘어가면 바인딩하고 폴딩하고 그냥 바스켓 어셈블링하고 그냥 랩핑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공정들을 또 거치는 거죠. 굉장히 현장에는 무수히 많은 설비들이 굉장히 바쁘게 오리발질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약에 고정되어 있는 라인에 고정된 설비에 똑같은 것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면 그냥 운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이 순간
다른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먼저 다른 예시를 들기 전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0년 하노버 메세에서, 실제로 SFC를 가지고, 샤플로우 디자이너를 가지고, 지금 로봇하고 지금 MES, 그 다음에 ERP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실증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지금 작업 공정이 끝날 때마다 이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고, 각각의 파라메타는 MES 영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화 공정하고 로봇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어요. 그럼 로봇이 이제 작업하고 나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끝내고 나서 작업 처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휴먼 머신 콜라보레이션 하는 경우, 그럼 작업 공정이 딱 일어나고 나서 로봇이 끝나면 로봇 다음 작업에 사람이 이제 볼팅을 하거나 뭐 어떤 작업들을 해요. 그런 일들을 같이 이 시스템과 공정과 이제 우리 설비들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까지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무슨 콜라보레이션 로봇도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굉장히 중형 대형 이제 그 설비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 작업자와 로봇, 그 다음에 설비, 그 다음에 이퀴먼트들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시면 볼트를 조이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건데, 이 드릴링이나 아니면 볼트 체결기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퀴먼트죠. 얘네들이 어떤 작업이 끝났을 때 그 데이터를 쭉 갖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연결들까지도 이 샤플로우 디자이너로 구현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그 작업 공장 안에 이런 노트북이 없어요. 노트북이나 이 터치 패널이 없습니다. 로봇이 AGV가 와서 싣고 와서 작업자가 그 볼트 체결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쭉 하고 그냥 보내버리면 얘가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고 나서 그게 시스템 실적 처리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이미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기계 작업하는, 기계 생산하는 데만 되느냐?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프로세스 산업, 우리가 화학, 제약 이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웨이라고 그러죠. 저울이나 이제 분배기 또는 혼합 탱크, 그 다음에 쿨링 코일 같은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기계끼리 이렇게 설비끼리 연결을 해가면서 쭉 파이프라인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셀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정의를 하고 내려주면 이제 구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공장 안에 그 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창고 관리, 재고 관리죠. 창고 관리, 재고 관리를 하고 그 안에 내부 물류, 생산 물류 쪽에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자동차 조립 공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 조립은 쭉 컨베어를 타면서, 라인을 타면서 자동차가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준비가 돼야 되고요. 샤시가 조립이 되면서 동시에 구동축, 엑셀이 먼저 와서 스테이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쭉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는 물론 자동화되어 있는 여러 자동화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전용 라인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의 공정에 N개의 제품이 나오는 경우,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공정을 타는데 부품이 달라요. 그럼 부품이 다르다는 얘기는 조립하는 방식도 달라요. 하나의 공정에서 N개의 제품이 나오는 경우는 그러면 재고 관리, 창고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럼 스테이징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제조 프로세스에서 똑같은 프로세스를 타고 있는데 다른 제품이 다른 로직을 타면서 제조되는 거, 홀류 생산하는 거. 또는 여러 작업들이 동시에 다중공정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거. 이런 것들인 경우는 이 WM, 우리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영역이에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요 공정에 요 제품이 요 공정을 타면서 스테이징을 모래라고 WM에다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AGV가 그걸 받아서 본인이 가야 되는 셀에 가서 스테이징을 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화면처럼 뭐 SFC 따라서 그 다음에 탱크 찾아서
뭐 오토 스테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얘가 AGV가 돌아가고 뭐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뭐 샤플로 디자이너의 주 뭐 화면들인데 이건 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이제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이제 노란색 뒤에 있는 꼭지들 단어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디자이너 요게 이제 핵심이고 요거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주 프로세스하고 서브 프로세스를 디자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동기화 시킬 거냐 비동기화 시킬 거냐의 부분들, 변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설비에다가, 그 다음에 오류가 일어났을 때 오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병렬 실행을 할 수 있게 구현해주는, 가시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 이제 ERP에서 갖고 온 ERP에서 갖고 온 라우팅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막 그려놓은 이제 그 영역들하고 했는데 요거에 로직이 더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스크립트가 좀 더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요 SFD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적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파스라고 해서 펑션 애즈 어 서비스 요거를 개발을 해갖고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공정들에서도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고 쓰는, 또는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협력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런타임을 내려가고 나서 바틀렉이 어떤 쪽에서 바틀렉이 일어나는지, 어떤 설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틀렉이 걸리는지 요거를 볼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레지스트리, API나 또는 이제 파스를 통해서 그 파트너나 고객사 또는 SAP가 이제 제공을 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을 API로 땡겨서 임포트를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기능들, 요게 이제 주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SAP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SAP는 인더스트리 4.0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 요거는 SAP와 파트너 그리고 고객이 협업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솔루션들, 파트너 솔루션과 SAP 솔루션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설비를 가지고 와서 그 설비를 우리 라인에다가 액티베이트를 시키고 운영 유지 보수하는 전략 플러스 이거를 공정에 끼워 넣어서 활용을 하는 것까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스텝들이 돌면서 하나의 공정을, 설비를, 라인을 들여와서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들여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을 뭔가 비주얼하게 또는 이제 네트워크 형태로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다, 그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저희 그 인더스트리 4.0 관련되어 있는 플러그 앤 워크 웨비나를 이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 옆에서 계속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신 네. 오영환 파트너님, 그리고 워낙 그 열변을 토하시다가 이 자리에는 못 오셨지만 현진원 파트너님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저희가 그 설문 링크가 올라갔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채팅창을 보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그 설문 관련해서 이제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쪽에 이제 회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설문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 이제 오영환 파트너님 발표 자응표에 보시면 인더스트리 4.now 혹은 인더스트리 4.now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인더스트리 4.now는 그 SAP에서 인더스트리 4.0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있던 솔루션들 플러스 새로 이제 도입되는 기술들이나 기능들을 합쳐진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더스트리 4.0 자체가 솔루션은 아닙니다. 네, 일단 약간 이니셔티브로 해서.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단순히 저희가 SAP가 솔루션만 제공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오픈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SAP 오픈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여러 파트너들이나 아니면 설비 업체들 네. 이런 이제 우리 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에코를 이제 얼라이언스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고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을 같이 네. 하고 있는 거죠. 인더스트리 4.0 프로그램의 솔루션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리전트 시리즈, 네. 프로덕트, 팩토리, 어셋, 피플 이 네 필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에코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하는 그 영역들은 이제 아까 오픈 얼라이언스 그렇죠. 요 이제 부분으로 같이 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의 힘으로는 어렵고 네. 대신 물론 이제 저희가 최대한 저희 고객사들이 제조업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네. 그분들을 돕는 과정에서 함께 지금 인더스트리 4.0을 이끌어 가는데 거기다 나우를 붙인 건 참 지금이 바로 이 인더스트리 4.0을 할 때다. 지금 네. 이 늦지 않았다는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시면 저희와 함께 인더스트리 네. 4.0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쭉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채팅창에도 있습니다만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특히 조금 상세한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오늘 굉장히 관심이 좀 폭발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좀 네. 보이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좀 할 테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질문도 좀 많이 하시고 별도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뵙고 같이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궁금하신 질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SAP의 특정 솔루션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sap.com/korea 혹은 검색 엔진에 SAP 코리아 뭐 이렇게 치시면 거기 홈페이지 어디를 가시든 문의하기 이 창이 조그맣게 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전화, 채팅, 이메일 뭐든지 문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추후에도 SAP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